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6% 정도의 인구의 말을 배우겠다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세계 1위 나라인 금융회사의 이사로 연봉 50만 달러를 받던 한 미국인이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미쳤다고 말했죠.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를 버리고 왜 한국에 가려는 거냐고요. 하지만 2년 반 후 그는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각국 대표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말이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어 단 하나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전문가도 감탄시킨 한국의 비밀을 알아내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크 홀든입니다. 15년간 글로벌 금융계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일해왔죠. 세계 최대 금융회사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고 연봉만 해도 5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 뭔가 공허함이 있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는 극도로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분이셨습니다. 항상 성과와 결과만을 중시하셨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냉철한 분석가가 되었지만 정작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찾지 못한 채 살아왔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 숫자와 차트만 보는 삶이 과연 이게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프로젝트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대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맡게 된 겁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시장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 시장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2022년 기준 125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데이터를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190개 이상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소비되고 있었죠.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혁명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어 학습자 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당시 기준으로 1,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였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이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크,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언젠가 너도 그걸 깨달을 날이 올 거다.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 같았어요. 한국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다르게 접근해보자고 말이죠. 2023년 4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곳곳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하는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죠. 특히 한 공항 직원이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웃으면서 환영한다고 하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협력업체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입구에서 김철수 부장이 90도로 인사를 하며 저를 맞이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악수 정도가 전부인데 이런 정중한 인사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박영애 과장이 제 컵에 물이 떨어지자 바로 새 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정민 대리는 제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걸 알고 모든 자료를 영어로 다시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부장이 저를 한국 전통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식당 사장님이 외국인인 저를 보자 특별히 맵지 않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상차림까지 해주시면서 한국 음식 먹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이런 따뜻한 마음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 직원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나이가 어린 직원도 선배에게 존댓말을 쓰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했어요. 그리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이건 미국의 수직적 기업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회식 자리에서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술자리에서 연장자인 최영수 이사가 젊은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영수 이사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후배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철수 부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크 씨, 한국에서는 나이와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베푸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5년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런 문화는 처음 봤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서울의 야경 명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팁을 주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이런 친절함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가 바로 한류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단순히 노래나 드라마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따뜻함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2023년 5월 말 맨해튼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이미숙 선생님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셨는데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대답했죠.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요. 그러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어는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배울수록 마음이 풍부해질 거예요. 첫 번째 수업에서 한글을 배웠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너무 과학적이었거든요. 이미숙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상황에 따른 높임법, 그리고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까지.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했는데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특히 발음이 가장 힘들었죠. 어와 오 소리의 차이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굳이 배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숙 선생님이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 주셨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이었는데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2023년 8월 어느 밤 호기심으로 첫 편을 봤는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현빈과 손예진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대사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가 놀라웠거든요. 특히 현빈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영어로는 I love you 한마디인데 한국어로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였어요. 가을이 되면서 발음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숙 선생님이 제 발음을 들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마크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한국 사람 같은 억양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15년간 금융업계에서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도 기뻤거든요. 2023년 11월 한국 출장길에 김철수 부장과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거든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정도였지만 김철수 부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마크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 문화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면서 감동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게 보여주는 따뜻한 반응을 보면서 이 언어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어는 정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마법 같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히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풍부한지 알게 되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2023년 12월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갑게 논리로만 대응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영어의 사리와는 완전히 다른 진정성이 담긴 사과였죠. 동료도 깜짝 놀라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어가 제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 하나도 상황에 따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배려가 되더라고요. 이런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2024년 1월 한국 출장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할머니께 한국어로 길을 물어봤거든요. 실례합니다. 명동 성당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국말 참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성당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계속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문화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따뜻함은 정말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한국어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국 거래처와 화상회의를 할 때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로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하면서 감탄하더라고요. 그날 회의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마음을 열었더니 비즈니스도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계약 조건도 더 좋게 나왔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어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차갑고 냉정하다고 여겨졌던 제가 훨씬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예전보다 훨씬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어의 정이라는 감정을 배우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어머니도 아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2024년 봄이 되었을 때 이미숙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크 씨, 한국어를 배우기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표정도 훨씬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어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어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한민족의 따뜻함과 배려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가진 한국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언어였어요. 국어 학습자 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7,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중국어나 일본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이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크,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언젠가 너도 그걸 깨달을 날이 올 거다.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것 같았어요. 한국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다르게 접근해보자고 말이죠. 2024년 6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곳곳에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하는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죠. 특히 한 공항 직원이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웃으면서 환영한다고 하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협력업체 본사를 방문했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입구에서 김철수 부장이 90도로 인사를 하며 저를 맞이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악수 정도가 전부인데 이런 정중한 인사는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박영애 과장이 제 컵에 물이 떨어지자 바로 새 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정민 대리는 제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걸 알고 모든 자료를 영어로 다시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부장이 저를 한국 전통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식당 사장님이 외국인인 저를 보자 특별히 맵지 않은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상차림까지 해주시면서 한국 음식 먹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이런 따뜻한 마음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 직원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나이가 어린 직원도 선배에게 존댓말을 쓰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했어요. 그리고 윗사람도 아랫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이건 미국의 수직적 기업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회식 자리에서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술자리에서 연장자인 최영수 이사가 젊은 직원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영수 이사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후배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철수 부장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크 씨, 한국에서는 나이와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베푸는 것이 미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문화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15년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이런 문화는 처음 봤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가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서울의 야경 명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팁을 주려고 하니까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이런 친절함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배려와 존중하는 문화가 바로 한류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단순히 노래나 드라마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따뜻함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맨해튼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이미숙 선생님을 만났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셨는데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대답했죠.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껴서요. 그러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어는 마음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배울수록 마음이 풍부해질 거예요. 첫 번째 수업에서 한글을 배웠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를 만드는 원리가 너무 과학적이었거든요. 이미숙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 상황에 따른 높임법, 그리고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까지.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했는데도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특히 발음이 가장 힘들었죠. 어와 오 소리의 차이를 도저히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굳이 배워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숙 선생님이 저에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 주셨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이었는데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기심으로 첫 편을 봤는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현빈과 손예진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대사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깊이가 놀라웠거든요. 특히 현빈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영어로는 I love you 한마디인데 한국어로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같은 간단한 표현들도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였어요. 2달째부터는 발음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숙 선생님이 제 발음을 들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마크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한국 사람 같은 억양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15년간 금융업계에서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도 기뻤거든요. 세 번째 달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 출장길에 김철수 부장과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거든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정도였지만 김철수 부장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마크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한국 문화에 진짜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면서 감동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게 보여주는 따뜻한 반응을 보면서 이 언어 안에 얼마나 큰 힘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어는 정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마법 같은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4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히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한국어의 감정 표현들이 얼마나 섬세하고 풍부한지 알게 되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갑게 논리로만 대응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영어의 사리와는 완전히 다른 진정성이 담긴 사과였죠. 동료도 깜짝 놀라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어가 제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괜찮아요라는 말 하나도 상황에 따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배려가 되더라고요. 이런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한국 출장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할머니께 한국어로 길을 물어봤거든요. 실례합니다. 명동 성당이 어디에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국말 참 잘하네. 어디서 배웠어?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성당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계속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외국 사람이 우리말을 이렇게 예쁘게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문화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따뜻함은 정말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와서 한국어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국 거래처와 화상회의를 할 때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로 시작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다니. 하면서 감탄하더라고요. 그날 회의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마음을 열었더니 비즈니스도 훨씬 수월해졌거든요. 계약 조건도 더 좋게 나왔고 무엇보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어의 힘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성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차갑고 냉정하다고 여겨졌던 제가 훨씬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예전보다 훨씬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어의 정이라는 감정을 배우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어머니도 아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6개월 후 이미숙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크 씨, 한국어를 배우기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표정도 훨씬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어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어 안에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한민족의 따뜻함과 배려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가진 한국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언어였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언어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진 무기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하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충격적인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어 교육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5억 달러를 넘어섰더라고요. 이건 10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800% 증가한 수치였어요.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같은 명문 대학들도 앞다투어 한국 학과를 신설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구글, 애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우대 조건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은 아시아 시장의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는 인재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인재라고 말이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일도 있어요. 런던 출장에서 영국 투자은행 간부들과 미팅을 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한 명은 자신의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또 다른 간부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미래를 준비하는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처럼 봐주더라고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봤거든요. 이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였어요. 문화가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거죠. 뉴욕에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한국어 플래시몹이 벌어진 거예요.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유엔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한국어가 공식 통역 언어로 채택되는 것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중국어, 일본어보다 먼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한국어는 진짜 세계 언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국 관련 프로젝트 요청이 급증했어요. 저에게 한국어 상담을 요청하는 동료들이 줄을 섰거든요. 한국 시장 진출, 한국 기업과의 협업, 한국 문화 마케팅까지.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 내에서 특별한 인재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국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는데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로 도움을 드렸는데 그 가족의 반응이 정말 특별했어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이렇게 잘한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분들이 우리 문화를 사랑해 주시니까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 이제 정말로 세계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어 하나로 이렇게 많은 기회와 감동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미 문화 강국을 넘어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1년이 지나면서 제 인생에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언어 하나를 익힌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특히 리더십과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전체 지역의 신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리더로 선정된 거예요. 5년 경력 차이 나는 선배들을 제치고 말이죠. 이때 정말 한국어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프로젝트 첫 미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각국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했는데 한국 담당자와 한국어로 인사를 나눈 순간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다른 나라 담당자들도 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시아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리더라고 인정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협상 스타일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예전에는 논리와 데이터로만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감정과 문화적 배경을 먼저 고려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익힌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 협상 성공률이 30%나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싱가포르 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현지 투자회사 CEO와 미팅을 했는데 그분이 한국 드라마 팬이라는 걸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자 그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진정성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면서 계약 조건도 훨씬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셨던 성공의 기준들. 돈, 지위, 권력.
하지만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진짜 성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부였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와서 더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매주 전화드릴 때마다 한국어로 배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거든요. 어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감사해요 같은 말들이 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도 아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놀라워하셨어요. 회사에서도 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사인 제임스 윌슨 부사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크, 자네가 최근 1년 사이에 보여준 리더십은 정말 놀랍네. 특히 아시아 프로젝트에서의 성과는 회사 역사상 최고 수준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팀원들이 자네를 정말 존경하고 있어. 이런 인정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팀원들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까칠하기로 유명했던 사라 존슨이 제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마크, 당신과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죠.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돈과 성공만 추구했던 과거의 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리더가 된 거죠. 이런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한국 문화와 언어였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어를 통해 배운 정이라는 감정, 배려와 존중의 마음, 그리고 겸손함. 이런 가치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 문화 속에 담긴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갖춰야 할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한국은 정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인성 교육을 가진 나라였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15개월이 되던 때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아시아 문화와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발표 요청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 경제 리더들 앞에서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조사했어요. 한국이 지난 10년간 이뤄낸 성과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까지. 이제는 K-컬처라는 말로 통칭될 정도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혁명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데이터가 있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 문화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였거든요.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전 세계 80억 명을 상대로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수치를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보스 포럼 당일 정말 떨렸어요. 2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발표를 시작할 때 한국어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순간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발표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한국 문화가 가진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야말로 미래 글로벌 리더십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거였죠. 효도, 배려, 정, 존중. 이런 전통적 가치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발표 중간에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독일 기업 CEO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거든요. 저희 회사 직원들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조직 문화가 달라졌어요. 서로 더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었죠. 이게 정말 한국 문화의 힘인가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정말 놀라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회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의 발표를 듣고 나니 우리도 한국식 경영 철학을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미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 발표를 대서특필했거든요. 미국인 금융인이 본 한국 문화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렸어요. 기사에서는 한국이 이제 경제 강국을 넘어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생방송에 나가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앵커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했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국어 안에는 마음을 표현하는 수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세밀한 감정 표현이 바로 한국인들의 인간미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폭주했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국 문화와 리더십이라는 강의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문화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한국식 조직 문화를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가 한국 문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반응이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제 이야기를 크게 다뤘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자부심을 느낀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거든요. 외국인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고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21세기 문화 리더십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이런 인간 중심 가치관이 전 세계를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갈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의 미래는 정말 무한히 밝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갈 때 정말 놀라운 개인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넘어서 내면의 깊은 상처들까지 치유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트라우마가 서서히 해결되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심리 상담사인 제니퍼 로버츠 박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어요. 회사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는데 박사님이 정말 흥미로운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마크 씨, 최근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특히 감정 표현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어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그때 저는 한국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다고 말이죠. 박사님이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언어가 성격 변화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하시면서 한국어의 감정 표현 체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제가 설명하는 한국어의 특징들이었어요. 한국어에는 미안하다는 표현만 해도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실례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각각 다른 상황과 감정을 담고 있어요. 박사님이 이런 섬세한 감정 구분이 감정지능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꿈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의 갈등이 꿈에 자주 나타났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꿈속에서 제가 한국어로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해해요.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집에 갔을 때 어머니께 한국어로 배운 표현을 써봤거든요.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아들이 이렇게 예쁜 말을 하다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시면서 말이에요. 회사에서도 제 리더십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결과만 중시했다면 이제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감정과 상황을 세심하게 챙기게 되었거든요. 특히 후배 직원들을 대할 때 한국의 선후배 문화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했어요.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을 때의 일이에요. 예전 같으면 냉정하게 지적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배우는 거죠 하면서 따뜻하게 격려해줬거든요. 마이클이 정말 감동받으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팀 전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인사팀에서도 저희 팀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직률이 제로가 되었고 성과도 부서 1위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 한국 문화에서 배운 가치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인생의 목표가 바뀐 거였어요. 예전에는 돈과 지위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어를 통해 배운 정이라는 감정이 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 출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찻집에서 할머니 한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젊은이, 마음이 참 따뜻해 보이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한국적인 것 같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 문화 속에 담긴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 소중한 마음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문화야말로 진정한 인간 교육의 보고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한국어를 배운 지 2년이 넘어서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세계 질서를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특히 2025년 들어서 그 변화는 더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식 경영 문화 도입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한국의 조직 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 문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뮌헨 본사에 가서 임원진들과 미팅을 했는데 그들의 요청이 정말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팀워크와 상하 간 소통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죠. 특히 한국의 눈치라는 문화에 주목했더라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배려하는 능력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미팅에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독일 CEO인 클라우스 뮬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 효율성만 추구했는데 한국 문화를 보니 인간미가 더 큰 효율성을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식 배려 문화를 우리 회사에 도입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 샤넬에서 한국의 정서적 마케팅에 대해 자문을 구했거든요. 한국 소비자들이 보여주는 브랜드 충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그 비밀이 뭔지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정이라는 감정에 대해 설명했어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고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정치 영역에서도 한국 문화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여러 국가의 외교관들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한 덴마크 외교관은 한국이 문화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날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 전략이었어요. 특히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언어는 문화의 그릇이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어요. 발표 후 많은 외교관들이 자국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1000% 증가한 수치였어요. 유럽연합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케냐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를 신설했는데 지원자가 정원의 50배나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어요.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과 문화 융성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저에 대한 특집 기사를 냈거든요. 한국 문화로 변화한 미국인 금융인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기사에서는 제가 한국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화 강연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브라질, 인도, 호주, 러시아까지. 모든 대륙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한국이 정말 세계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의 강연이었어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렸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 정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한국 문화는 마음을 키우는 문화입니다. 배려, 존중, 정의라는 가치들이 여러분을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심지어 몇몇 교수들도 한국 문화 연구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이 이제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 문화가 21세기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경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계에 한국이 보여주는 배려와 화합의 메시지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 하나를 배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평화와 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열었는데 한국 문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거예요. 각국 대표들이 한국의 문화 외교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나선 거죠. 저도 문화 전문가로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그 세션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거든요. 브라질 대표는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이 자국의 사회 통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독일 대표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었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확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어 하나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발표 중에 정말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한 국가 대표가 손을 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가 우리 전통 가치를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세션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엔에서 한국 문화 확산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한 거예요. 이름은 글로벌 하모니 프로젝트였는데 한국의 화합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났거든요. 파리, 런던, 뉴욕, 도쿄, 상하이는 물론이고 카이로, 나이로비, 상파울루까지 전 대륙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일었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각국에서 보내온 성과 보고서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 90% 감소했다고 했어요. 인도에서는 한국 문화 교육을 받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보고서들을 볼 때마다 한국 문화의 치유력에 새삼 감탄했어요.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한국 문화체험기가 전 세계 25개국에서 번역 출간되었거든요. 책 제목은 한국어가 바꾼 내 인생이었는데 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저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며 한국어 학습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이탈리아 독자가 보낸 편지였어요. 당신의 책을 읽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삶이 달라졌어요.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더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정말 마법 같아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지금 저는 뉴욕에서 한국문화연구소를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이미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협력 의사를 밝혔거든요.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모두가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는 직원들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 문화 교육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할리우드의 한 프로듀서는 한국식 협업 문화를 영화 제작에 접목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 문화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쟁과 갈등 대신 배려와 화합을, 개인주의 대신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는 한국의 가치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이미숙 선생님께 최근에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어를 배운 것이 제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크 씨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알려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저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가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변화의 물결에 제가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인류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역할을 해나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어 한마디로 시작된 제 여정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